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열림원 편엠.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어둠의 팔목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삶과 죽음, 고통과 꿈. 인생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 선생님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철학자의 고뇌가 담긴 명제처럼 여러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은 평범함보다 자신의 가치를 찾기를 권하셨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은 자신의 원동력이었으며, 삶의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진다라는 소제목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그것부터 결정해야지. 승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돼 있어. 비행기 타고 한숨 자면 뉴욕이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돈이 신념이다? 백만장자 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야? 집 한 채 갖는 게 목표다? 집들이 하고 나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 집이 아니라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나. 나는 멈추지 않았네. 집에 정주하지 않고 끝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녔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아. 꿈이라는 건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라고. 내가 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겠나. 죽고 나서도 할 말을 남기는 사람과 죽기 전부터 할 말을 잃은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인가?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네.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말고 방황하고 길 잃은 양이 되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의 성경 구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길을 잃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은 깊고도 깊어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것은 용기의 과제이기도 했고 믿음의 문제이기도 했다. 길을 잃어도 영영 미아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거친 길에서 내 손으로 따먹는 열매. 그 열매에서 맛보는 목자의 은혜와 마침내 성숙한 탕자로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식까지. 그것이 눈보라치는 우주의 회오리 속에서 기어이 자기를 사는 인간의 아름답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나는 괜스레 울컥해져서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스승이시군요. 스승의 굴레에조차 나를 가두지 말게. 나를 전 국민의 스승으로 추앙하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라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 그럼 사실은 뭐죠? 나는 계몽도 영광도 멀리하네. 그저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88 올림픽 개폐막식 행사만 해도 사람들은 날더러 애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네. 누가 날더러 마음껏 놀라고 그 넓은 운동장을 주고 전 세계인을 관객으로 몰아주겠나. 결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아니야. 너무 즐거워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신나게 일한 거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일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셨군요. 그 즐거움의 결과가 애국이 된 거고요. 신기합니다. 나를 위한 놀이가 남을 위한 일이 되는 그 순수한 자기 몰두의 사이클이. 그와 관련해서 내가 매우 중요하고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네. 또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강화도에 화문석이 유명하잖아. 꽃 화자에 무늬 문자를 써서 화문석이거든. 그런데 무늬가 있는 것보다 무늬가 없는 무문석이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지요.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릎을 쳤어.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를 넣을 기대감이 생기고 자기가 신이 나서 짜. 반대로 무문석은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이야. 변화가 없으니 더 힘든 거지.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해내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인생이 무문석이 될지 화문석이 될지 그 차이가 뭔 줄 아나? 리빙과 라이프야. 의식주와 진선미지. 월급 더 많이 받고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건 리빙이야. 진선미에서 오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돈은 더 벌지 몰라도 인생이 내내 고된 거야. 진선미를 아는 사람은 밥을 굶어도 웃는다네. 공자가 그러지 않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식사를 잊어버린다고. 자는 걸 잊고 먹는 걸 잊어. 의식주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진선미의 세계고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다움의 세계야. 화문석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자기 무늬를 짜면서. 그렇지. 그게 아이덴티티거든. 자기 무늬의 교본은 자기 머리에 있어. 그걸 모르고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삶.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나?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를 살게. 그런데 선생님, 세상에는 무문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다움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민자로 그저 착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들어보게. 착실한 노예가 있었어. 시키는 대로 해도 되니 이 노예는 행복했네. 하루 지나면 해 뜨고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세상에 이렇게 편한 삶이 다 있나 좋아했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감자씨를 뿌리고 거두고 쌓았어. 어느 날 주인이 말했네. 큰 감자는 오른쪽 구덩이에 넣고 작은 감자는 왼쪽 구덩이에 넣어라. 그 노예는 해가 떨어지도록 들에서 돌아오지 못했네. 엉엉 울고 있었지. 주인이 물었겠지. 성실한 내가 왜 이런 쉬운 일을 못하고 울고 있느냐. 주인님, 감자를 잡을 때마다 이걸 큰 감자로 넣을지 작은 감자로 넣을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정해진 대로 살면 그게 정말 행복일까? 아니야, 가짜 행복이네.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큰 감자와 작은 감자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네. 화문석을 짜는 일이야. 돈을 받는 노동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성취의 기준이 있어. 그때 비로소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야. 예술가가 되는 거야. 노동을 하는 순간에도 예술을 하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라도 노동은 재미없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면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는 사회주의에도 있고 자본주의에도 있어. 반대로 예술은 사회주의에서도 할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도 할 수 있어. 단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네. 길을 일탈해서 길 잃을 자유가 있어야 해. 그게 선이든 악이든 일단 나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신에 가까운 자유의지를 갖게 된 거야. 신이 그것을 허락한 거야. 신은 자유의지를 가져도 실수를 안 하는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악도 선도 행한다네. 그래서 선악과야. 그게 인간의 원죄인 거야. 그 모든 배경을 알고 이제는 자네가 답할 차례야. 자네 무문석 잘래, 화문석 잘래. 순식간에 화살이 내게로 왔다. 선생의 환한 미소를 지켜보며 나는 그 자리에 오랫도록 앉아 있었다.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진다. 나에게 행복은 완벽한 글 하나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것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은 실패한 글이라네. 지금까지 완성된 성인들 중에 글을 쓴 사람은 없어. 예수님이 글을 썼나? 공자가 글을 썼나? 다 그 제자들이 쓴 거지. 역설적으로 말하면 쓰여진 글은 완성되지 못한 글이야.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이 쓴 글이고 세상의 모든 경전, 문자로 쓰여진 것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그림자의 흔적일 뿐이네. 나 또한 완성될 수 없으니 행복에 닿을 수 없어. 그저 끝없이 쓰는 것이 행복인 동시에 갈증이고 쾌락이고 고통이야. 어찌 보면 고통의 목적이 돼버린 셈이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고통에 대해 듣고 싶나? 나는 모든 걸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 중에 필록테테스라는 작품이 있어. 빛나는 작품인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네. 고통에 관한 자네의 질문은 필록테테스 이야기로 답할까 해. 아주 뜨거운 이야기야.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서 히랍의 영웅들이 다 배를 타고 전쟁터로 떠났네. 연합군 중에 필록테테스라는 왕이 있었어. 필록테테스도 배를 타고 트로이로 가다 잠시 섬에 들어가 신전에서 운을 빌었지. 그런데 거기서 재수없게 독사에게 물린 거야. 전신에 독이 올라 고통으로 소리 지르고 상처엔 악취가 진동했네. 결국 그리스군은 악취와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필록테테스를 렘노스 섬에 버렸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거지. 이 이야기는 집단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야. 육체적 고통은 발작적으로 반복됐어. 필록테테스는 비명을 지르다 통증이 멈추면 열매를 따먹으며 10년을 지냈다네. 병과 함께 외롭게 10년을 보낸 거야. 트로이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어. 신탁은 예언했지. 아킬레스 같은 영웅이 있어도 못 이긴다. 이기려면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활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무인도에 버려진 필록테테스야. 필록테테스는 헤라클레스가 죽을 때 그를 도운 대가로 아폴론의 신궁을 받았네. 그 당시의 상황도 아주 기가 막혀. 헤라클레스는 온몸에 히드라의 독이 올라 괴로워했어. 반신반인인 그는 내가 육체의 고통을 이겨야지 이 독한테 질 수 없다고 결단하고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자기를 불태우라고 명령해. 나를 불태우라. 나를 불질러야 내 몸속의 독도 죽으리라. 몸과 함께 독이 있으니 몸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 불을 당기겠어? 아무도 나서지 않자 헤라클레스가 나를 불지르는 자에게 아폴론의 신궁을 선물로 주겠다고 해. 그때 헤라클레스를 불지르고 그 활을 받은 자가 필록테테스야. 독사에 물려 상처는 있지만 아폴론의 신궁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필록테테스를 왜 버렸나? 상처 때문에 버렸죠. 그거야. 상처 때문에 버려졌지만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지고 있는 거라네. 상처와 활이 주는 감각이 이야기 속을 빠져나와 내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린 필록테테스를 찾아갔겠군요. 지략가인 오드세우스와 아킬레스의 아들인 소년 네오프톨레모스가 함께 활을 훔치러 섬으로 갔네. 그 섬에 와보니 땅끝까지 닿는 긴 머리를 한 사람이 달빛 아래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
골짜기에 신음소리가 흘러넘쳤지. 그런데 그 모습에서 소녀는 고귀함을 받네. 10년 동안 외로운 삶에서 고통과 싸우며 죽음과 대면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본 거지. 아킬레스의 아들은 필록테테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 활을 훔치러 왔지만 당신을 여기 두고 활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활은 당신의 상처이고 상처는 당신의 활입니다. 결국 필록테테스는 자기를 버린 민족과 동지를 용서하고 그 섬을 떠나 활과 함께 트로이의 전쟁터로 간다네. 나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지. 알다시피 대장장이가 두드릴수록 강철은 더욱 강해진다네. 보리밭은 밟힐수록 더욱 영그러지지.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고통의 이야기야.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할 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고통이 순수하게 자기만의 것이라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위로도 되는군요. 안타깝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 그런데 타자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있어. 바로 추위지. 겨울날 거리에서 떨며 구걸하는 어린애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돈을 주든가 피해가든가 하지. 그 아이가 배고픈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추위는 다르거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야. 굶주리는 그 아이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지만 추위는 내 피부로도 느껴지는 감각이니까요. 피부뿐 아니라 온몸으로 함께 느낄 수 있지. 환경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 인간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추위처럼 모두가 느끼는 감각이 있네. 인류 공통의 아픔이 있으면 내 추위와 남의 추위의 공감이 일어나는 거야. 외로운 섬, 무인도의 삶에서 광장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죄인눈이 쓴 광장도 결국 그런 이야기인 거지. 골목이나 골방에 있는 사람은 남의 골방의 아픔을 모르거든. 그러나 추위로 확연하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모른다는 인정이 매우 중요하네.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가 그렇게 나온 거야. 타자의 자리, 그 절대성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그 자리가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타자의 고통을 내 시야에서 단정 내리면 모든 그림이 단순해지고 왜곡이 생겨. 예를 들어볼까? 인간은 타자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분배의 문제로 풀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 복잡성에 부딪히고 말았네. 사회주의가 그렇게 쉬운 선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그렇게 쉬운 악이 아니었던 거지. 그 진실을 알려면 또 골방에서 나와야 하네. 필록테테스가 그때 뱀에 물려 무인도에만 있었다고 가정해보게.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참 의미를 알았겠나? 그 스스로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 상징적인 자기 인생의 전쟁에서 말일세. 영원히 못 이기는 거야. 그런데 결국 광장으로, 트로이 전쟁으로 나갔잖아. 상처와 활이 하나가 됐을 때는 아무도 끝내지 못했던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야.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네. 상처를 가진 채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갔을 때 말이지요. 그렇다네. 보들레르를 보게. 보들레르의 시를 읽으면 그가 말하는 추위를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 보들레르의 추위가 내 추위로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누구도 보들레르의 인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술주정뱅이의 아편쟁이의 삶을 살았으니까. 무슨 말인 줄 아나? 보들레르의 시를 가지려면 그의 상처도 같이 가져야 하는 거라네. 한 사회가 보들레르의 시는 좋지만 그의 상처는 필요 없으니 그를 내쫓는다면? 그런 사회는 예술을 추방하는 사회라네. 추방하고 격리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야. 반대로 상처와 화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게 창조적인 사회고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나는 말하는 걸세. 필록테테스를 버렸지만 다시 그를 찾아가서 전쟁을 끝낸 그리스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그래, 악, 퇴폐, 질병.
이런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야. 술주정뱅이, 거지, 이런 낙오자들을 싹쓸이해서 가둬버린 무균 사회는 희망이 없어. 그게 푸코의 감옥의 역사라고.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보게. 마농 레스코라는 소설에도 나오지만 유럽에서 창녀, 깡패, 죄수들을 전부 배에 태워 미국으로 쓸어 보내잖아.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로 살아가면 그게 건전한 사회인가? 아니라네. 반면 미국은 그런 쓰레기 취급받던 인간들이 함께 모여 성장해 간 거야. 상처와 화를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구대륙이 아닌 신대륙에서 새로운 종교, 정치, 문화가 끌어오를 수 있었던 거야. 알카포네가 있는 미국이 된 거라고. 지금도 대낮에 총질하고 민주주의의 왕국이라고 하면서도 암살당한 대통령이 대체 몇 명인가 말이야. 민주주의의 표본이지만 또 선거할 때마다 가장 꼴통짓을 하는 게 미국이야. 그러나 그게 미국의 힘이고 희망이라네. 일사불란하게 투표하고 통제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보고 엉망이라고 하는데 괜한 걱정이야. 그 엉망진창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네. 다양성의 힘이겠죠. 카오스를 허용한 사회의 에너지일 테고요. 그게 상처의 에너지야. 반면 통제사회, 무균사회는 상처를 포용할 힘이 없어.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안 돼. 사회적 병폐, 악, 그리고 쓰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끌어안는 것. 그게 추위를 느끼는 거야. 추위를 함께 느껴야 한다네. 추위 속에서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가족도 마찬가지야. 집안에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고 탕자 같은 놈이 하나 있어야 정이 두터워지지. 전부 모범생만 있으면 효자도 안 나와. 전부 효자인데 무슨 효자야. 불효자가 있으니 효자도 있는 거지. 상처와 활이 함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가족의 모습이고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는 피를 토하듯 말을 토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당신의 인생은 촛불과 파도 사이에 있었군요. 촛불은 끝없이 위로 불타오르고 파도는 솟았다가도 끝없이 하락하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침잠하려고 한다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높이 오르려고도 하고 심해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그러나 살아서는 그곳에 닿을 수 없네.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 엔드마크 대신 꽃봉오리를 하나 꽂아 놓을 거라고 했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